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한덕수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한덕수가 내일 또 국무회의 때 요거 지금 내란 특검법이랑 김건희 안 특검법 안 올린다는 올린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음, 민주당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고. 야,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탄핵안 공개를 했습니다. 네, 어제 공개했어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은 두 가지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잖아요. 하나는 안 막았다는 거예요. 피의자 그 내란 공범 피해자라고 봐요. 이미 고발됐고 자기도 조사받으러 갔다 왔어요. 맞아요. 네. 그냥 오히려 형식상 국무회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서 국무회의 한 거 보면은요. 그 회의록을 받았는데 내용은 없고 없죠. 5분 동안 장소가 어디냐면 국무회의 접견실이에요. 옆에 있는 접견실에 그냥 모여 있는데 대통령이 뛰와 그 대통령이라는 자가 뛰고 와서 나 계엄한다 끝. 근데 계엄 그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조언했느냐 한덕수가 조언한 거예요. 맞아요. 형식적으로라도 뭘 완결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두한 씨 담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덕수 한동훈 한덕수 한동훈 담화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둘이 행사하라고 위임했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선출한 적이 없어요. 진짜 너 혹시 뭐 돼? 두한 씨? 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중대하게 위반했습니다. 한덕수 탄핵 저는 뭐 내일까지 뭐 민주당이 기다린다고 해서 저희들도 뭐 기다리는 중인데 저는 애초부터 조국혁신당은 처음부터 한덕수 제끼고 갔어야 된다. 이 사람 되게 이 그 한덕수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한덕수 총리의 그 경기고등학교 동기들이 한 얘기가 있잖아. 아이고 우리 덕수는 법카하고 관영차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해. 그러니까 법하고 관용차만 뭔 일이 그것만 받쳐주면은 네, 뭔 일이든 다 해. 그분이 이제 청문회 때 그 보셨을 거예요. 본인 개인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개인 카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법카와 현금만 쓰십니다. 계속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정부를 싹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니까 지금 2002년부터거든요. 2002년부터 지금 2025년인데 끊이지 않고 뭔가 정부에서 자리를 해왔다. 20년 한덕수가? 그 격변의 한국 현대사 20년을 모두 관통하고 고위직을 해왔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 경기고 동창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근데 지금 이 한덕수가 안 하고 계속 시간 버팅기는 게 이렇게 국힘이랑 뭐 이렇게 뭐 줄타기를 한다 이런 분석들이 많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왜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었고 부총리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 유일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순위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접점이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모종의 어떤 이제 말하자면 그리고 한덕수가 대세 추종형이고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뭐 그런 판단을 했는데 저는 뭐 훗날 평가를 받겠지만 사실 요 국면 한 일주일 국면에서 보면 좀 전략적으로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 자전거를 탈 때요. 네. 자전거 탈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균형이죠. 처음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균형을 잡으려면 전제가 뭐냐면 핸들을 이리저리 꺾으면 안 돼요. 그렇죠. 딱 한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돼. 우리 탄핵이란 방향으로 딱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페달을 밟아야 돼요. 어, 속도가 안 붙으면 자전거는 쓰러져요.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의 방향으로 간다. 이 정권을 빨리 끝장을 내야 되겠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지금 폭동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쪽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 속도를 속도를 못 내게 지금 여러 가지 오대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 때우고 하는데 있어서 지금 한덕수는 그 속도를 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전 빠르게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죠.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꼈는데 첫날.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중간에 일주일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한동훈 맞아요. 대표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한과 친윤 모두에게서 정치적 리더십에 신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붕괴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탄핵 잘 시켰는데 탄핵 시키고 나서 지금 이후 시간들에서 보면 굉장히 더디잖아요. 그 밖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뭔가 답답하고 야. 다른 나라들은 친위 쿠데타 하다가 실패하는 순간 바로 체포해요. 맞아요. 예, 근데 뭐 우리보다 영창이지. 민주주의가 훨씬 더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도 그런데 왜 피해자 윤석열은 저렇게 집에 가만히 있는데 서류도 안 받아도 체포도 안 되는 거냐? 뭐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인데 맞아.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여의도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이 탄핵을 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뭔가 이 한덕수 총리 대행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지금 좀 전략적으로 삐그덕거리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그냥 짧게만 여쭤보자면은 오늘 이제 노정면 의원이 장관 5명 이상 뭐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 이런 발언 하긴 했습니다. 뭐 당은 당 입장도 아니고 이제 당에서 어느 정도 선을 긋긴 했지만 저는 이게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사실.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지금 프레임이 이제 와서 하면 우리는 괜찮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이? 처음에 할 때. 자 국무회의 참석했던 11명. 국무위원들 11명 전원 사퇴해라 하지 않으면 일체 다 싹 탄핵하겠다라고 맨 했으면 처음에. 국민들이 박수 쳐줬어요. 아, 근데 그걸 못 하고 일주일이 딱 지나가 버리니까 계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 탄핵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 근데 탄핵 소추가 14일 날 됐는데 그때 첫 프레임을 저는 첫 단추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되게 자칫하면 이제 중도나 이런 쪽에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오히려 예. 이거 근데 저는 뭐 늦었더라도 할 수 있다. 근데 라고 또 봅니다. 근데 그 하면 관련된 이게 국무회의를 정지시키는 5명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원칙과 명분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참석한 11명을 다 해야 돼요. 다 날려야 돼요. 다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는 의미로 탄핵을 왜냐하면 그 내란을 모의한데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내란을 예비 음모해도 9년씩 나옵니다. 근데 부하 수행자가 일 수 근데 있어요. 그 11명 다 제끼면은 또 김문수 남는 거 아니야? 누가 남더라도 누가 그건 그 남더라도 다음에 제껴야 문제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내란을 모의한 거에 관계자들의 이 직무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은 뭐 해볼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자칫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좀 무리하게 좀 논리적 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일제 시대가 끝나고 나서 아이고 나라 운영은 누가 해 하면서 일제 부역자들이 전부 다 고위관직에 계속 남았던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역사를 2번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빠르게 첫 단추를 잘 끼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그들 11명이고 지금 군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군도 예를 들면 지금 뭐 동원했던 여단정들 대령급 인사들 다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직무정지된 건 다 윗선의 사령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 이런 처벌이 어디 있습니까? 군이 어쨌든 사조직이든 뭐라고 부르던 명령체계에 의해서 친위 쿠데타를 기도하다가 실패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기에 가담한 사람은 일단 다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시켜야죠. 시작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군에 대한 수사도 지금 그 방향과 속도는 아니다. 근데 이제 군 수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오늘 보도를 보면은 지금 수사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지금 이번 계엄에 노상원이 진짜 핵심이었던 것 같아. 노상원 와, 아기보살. 예, 아기보살. 근데 또 하나 저녁 JTBC 단독으로 나온 게 오늘 낮까지만 나온 기사는 요거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윤석열이 노상원이 계엄 2-3달 전에 김용현한테 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이거 운이 트인다. 요 시기 놓치면 안 된다. 요 이야기를 해줬고 김용현이 그거를 듣고 기뻐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 JTBC 보도는 노상원은 또 그 와중에 군산에 가서 충남이랑 군산 가서 무속인들한테 김용현이 배신할 상입니까? 그거 물어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요거 기사 보고 좀 어떠셨습니까? 아니 우선 거기 보면 그 윤석열이 올해 운이 좋다. 그러니까 그 사실 무당들 중에서도요. 무속인들 중에서도 큰 무당들은 나락굿을 해요. 공동체가 편안하기를 바라면서 굿을 해요. 나락굿. 예, 예. 그 강릉이나 이런 데서 큰 영등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굿판이 있어요. 거기서는 우리 나라가 국태민안 굿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국태민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일반 종교 뭐 전 종교로서 무속에 대한 편견은 없거든요. 네, 아니 무속인 할 수 있죠. 예, 전혀 근데 문제 없죠. 개인의 운, 개인의 복 이거를 우선하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을 안 하는 거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야. 예, 근데 사실은 그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저는 그 왕자 논란이 있었을 때 윤석열에게 안수기도 해주셨던 목사님들 네, 있었죠. 그것도 개인의 복
기원하는 거 말고 공동체를 우선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일단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실제로. 네. 아니 근데 그 계속해서 나오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확실히 엄청 촘촘하게 엄청 옛날부터 가스라이팅과 함께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지금 하나하나 보면은 12월 1일 날 롯데리아파 그 모임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월 3일 날 롯데리아 2차 모임이 또 있었더라고. 네. 근데 거기에 지난주에 나왔던 그 전차랑 장갑차 운용하는 네. 이 기갑 거기 여단장 나왔어요, 이기감 여단. 그 여단장이 롯데리아 2차 모임에 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노상원이랑 만난 거고. 그리고 특전사령관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고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도 계엄 당일날 그러니까 이 계엄 당일날도 굉장히 바빴더라고. 김용현이. 이 전반적으로 과정을 봤을 때 엄청 촘촘하게 해온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하나 나온 이슈가 뭐냐 한 번 실패라기보다는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게 신원식이 있었어. 신원식이 뭐 반대했다 그러더만 김용현한테. 지금 김용현이랑. SBS 보도를 보니까 저녁 건데 이것도 신원식이랑 김용현이랑 계엄을 놓고 다퉜다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신원식을 국방장관에 놓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김용현을 국방장관에 넣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정보사령부 여기 100여단 앞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셨어요? 네네. 네.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외길로 길게 올라가야 됩니다. 네. 외길로 길게 올라가야 되고 이제 간판은 100여단이 이렇게 써 있지 않고 기업가 어떤 회사 이름처럼 무슨 상사 뭐 이런 거. 무슨 테크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요? 근데- 국정원도 다 그래요. 예. 이야, 그리고- 너무 신기해. 그리고 이제 근데 저희 이제 차가 들어가니까 네, 움직이기 나오지. 시작하더라고요. 안쪽에서 예.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저희 차가 거기서 제가 우회전을 했는데 네. 우회전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오. 근데 우회전을 하면 이쪽에는 그 한 부사관들이 그러니까 독신자 숙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정도의 사이즈의 관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보사가 오비들의 모임은 그 도봉산 쪽에 있는 그 위장된 안가에서 진행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이제 그 체포조로 쓰려고 했던 현역들은 여기서 모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2.12 때 전두환의 30경비단 같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뭐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게 한 축이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 노상원 김용현 같은 간신들이 선거도 질 것 같고 이런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 이런 식의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면 계엄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엄 말고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 진술한 얘기들이 맞다면 올 초부터 어차피 선거도 질 건데 그러면 나는 여소야대로 계속 정권을 해야 되고 그럼 나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쭉쭉쭉쭉 이어지다 보면 김건희 특검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이 상황을 일거엎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비상식적인 쇼크를 줘야겠다. 그건 계엄밖에 없다라고 한 거고 근데 이 계엄을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전시 준사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사 역할이 여기서 아마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무슨 예를 들면 의도된 도발이라든지 노상원의 원점 타격. 그러니까 노상원조차도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계엄이 국지전, 되는 건데 국지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 축이 있고 근데 요거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 놓치는 한 가지 정작 놓치는 건 뭐냐면 실병 기동을 놓쳐요. 어떤 거? 실병 기동. 기동. 그러니까 지금 실병이 2천여 명 정도 실제 동원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들은 병력이.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정보사 병력은 100단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대기한 인력도 많고 기동되지 않았어요. 모의만 있었고, 네. 근데 한교에 모여 있어요. 예, 모의만 있었고, 근데 실제 이동된 병력들이 있습니다. 이 병력들이 특전사, 수방사, 707, 예, 수방사. 그러니까 여기들이 지금 여기들도 또 실제로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본체 아닙니까? 이 친일 쿠데타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오히려 이들이 계속 지금 정보사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거기서 어디까지 나오나. 예. 그러니까 정보사에 대한 제보가 국회 쪽에 집중이 되면서 사실 이제 좀 그 부분이 간과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어제 그 남태령 얘기 잠깐 돌아가면 남태령 그 바로 옆이 수방사예요. 그렇죠. 집회했던 바로 그 담장이 네. 쫙 있는데 거기가 수방사예요. 벙커 있는데? 소위 B1 벙커. 와. 정치인들 15명 데려가서 거기다 정치인들하고 뭐 판사 등등등 데려가서 수감하겠다는 B1 벙커. 거기가 밑에서 트럭이 다니고요. 지하 벙커가. 그냥 벙커가 조그만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트럭이 다닐 수 있고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거기 군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바로 옆에서 우리가 남태령 대첩을 벌인 겁니다. 수방사의 이동을 막으며 어마어마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 정보사가 노상원이랑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이제 문상호가 노상원이랑 소통하고 한 건데 노상원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지금 노상원 수사에서 수사 과정에 수첩 발견했잖아요. 네. 그래, 방금 언급이 내란 됐습니다만은 수첩. 뭐 사람에 대해서 수거 대상으로 일단 표현이 돼 있고 수용 제가 수거 대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정치인, 언론인, 수거 대상에 있네 다. 예. 그리고 아마 어떻게 뭐 수사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됐을 수거대상. 거예요 아마 수거돼서 수용과 처리됐을 겁니다. 아마. 비원 벙커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는 저 동부구치소가 유력하죠. 동부구치소에 방을 최대한 비웠다는 거 아니에요? 개업나 하기 뭐 바로 성관이 전날. 연수원 같은 데도 가서 성관이 연수원도 한 180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얘네가 보기에 경증 혐의자는 그런 데로 모시고 예를 들면 뭐 누구는 비원 벙커로 데려가고 누구는 구치소로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겠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섬뜩함과 동시에 이게 그냥 노상원의 자의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힘에서는 국힘 쪽 몇몇 분들이 아니 그 뭐 수첩에 나온 거 가지고 그게 그냥 누구랑 상의됐다는 게 아니라 혼자 뇌피셜 써놓은 것일 수도 있지. 벌써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미리 판단하지 마라 그러는데 안종범 수첩의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리고 법원에서 제가 이제 혹시 뭐 가정폭력이나 또는 갑질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의뢰인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일기 쓰고 수첩에다가 메모하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럼 그게 다 법원에서는 증거가 돼요. 100마디 말보다 이 휴지 쪼가리에라도 뭘 글씨를 써놓은 거 이게 증거 가치가 훨씬 커요. 맞아. 네.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제작진이 너무 올려주셔서 감사드린데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이거 오늘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행안위에서 사살. 요 수첩에 수거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사살에 부합한다. 사실에 부합.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거 말은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요 표현 자체가. 적극적으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있었다는 걸 적극적으로 인정한 거고 뭐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찔해 아찔해. 국회의원님 계시지만 국회에서 한 발언은 그 자체로 증거가 맞아요.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문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에서 오히려 진술하는 거는 재판 가서 뒤집을 수도 있는데 국회에서 증언하는 거는 그 자체로 이제 공문서예요. 증거 능력이 있어요. 예,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살의 내용이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대상. 그렇죠. 타겟이 어디였냐. 그러니까 아찔합니다. 처음부터 그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미 수방사나 특전사 인력으로 해서 국회를 장악을 하면 체포할 수 있는 병력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체포해야 될 사람들이. 근데 왜 최상위 그러니까 전투력을 갖고 있는 HRD를 포함한 이들이 필요했는가 이게 하나 있고 여기 100여 단 아까 지금 말하는 노상원이 두 대령을 통해서 관리했던 이 100여 단은 특수특기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사도 특기가 나뉘는데 여기서 일반 특기가 아니라 일반 특기는 뭐 이렇게 컴퓨터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사도 뭐 업무를 해야 그게 되니까. 아니라 특수특기를 가진 사람들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여기가 필요했고 이들을 뭘 하려고 한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지금 좀 안 가고 축소된 해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관이 직원을 연행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가서. 케이블 타이로. 네. 근데 그들이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들을 연행하는데 이들까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는 말하자면 소 잡는 칼인데 그걸로 닭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그거를 넘어서는 뭔가의 기획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 그다음에 이분들의 망상 속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 성관이 서버를 그 압수 몽땅 까야 된다. 선거 부정론자들, 부정선거론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 혹시 그 자기들이 성관이 서버를 확보를 하면 적들이 공격할지도 몰라. 막 이런 식의 망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잘 확보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저 적들이 중국 공산당과 내통하고 있는 저 빨갱이 좌파들이 자신들의 선거 부정이 드러날까봐
뭔가 이쪽을 점거하러 올 수도 있어 막 이런 망상 속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사건에서 제일 그냥 개인적으로 10대 때부터 네트의 세계에서 살아온 입장에서 보면 병력을 가지고 성관이를 장악했어요. 그럼 성관이에서 그 서버를 보는 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아 차라리 사진을 찍어가. 그치 거기 네. 있으니까. 근데 왜 그거를 가져오라 그러지? 그걸 가져오면 그걸 다시 구동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하드웨어 장비가 또 필요한데 이게 이 60 넘으신 분들이 이거를 기획하다 보니 봤을 뭔가 프로세스에 오류가 있다. 아까 아니 군으로 장악한 다음에 거기 앉아서 보면 되는데 아 그치 못 들어오게 통제하고. 통제를 이미 군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안에서 보면 되지.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못 해가지고 야 조금 있으면 검찰이 와서 알아서 해줄 그래, 거야 맞아. 이랬잖아. 거기 보면 그러니까요. 그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대검 산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가 대검 산하에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소한 그날 밤에 11시에 또 회의도 했었잖아. 네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전에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그 뉴욕 법무관 감사관이 이게 지금 그 대응 회의냐라고 했을 때 대응 회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 법무부가 그 심야 시간에 11시. 했던 대응 회의의 내용이 뭐냐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근데 인간적으로 봐도 김용현이랑 박성재는 비슷한 부류거든요. 국회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그 여당한테만 인사하고 야당 쪽으로는 인사를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노려봐요. 야당 쪽 너 그러니까 그때가 그리고 그게 이미 계엄령이 났다가 해제된 이후에 박성재 장관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그때도 기가 살아가지고 야당 그러니까 저는 그 눈빛에선 아 저것들이 2차 계엄 하려고 하나보다라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한창민 의원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째려보는 거야. 저 봤어요. 그래서 막 못 참고 막. 야 이 내란 공범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그러고 사흘 뒤에 한 번 또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기가 죽어가지고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허리를 굽히면서 와가지고 의원님 아 왜 이러세요 하고 이 그게- 비굴한 눈빛이. 근데 그게 되게 순식간에 3일 만에. 소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그게 그 의심이 저는 약간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 아직 안 끝났다 이놈들아. 안 끝나 조금만 있어봐라. 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맞아. 저는 이게 그 불치병을 받아들이는 단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심리가. 부인. 처음에는 부인, 강력 부인. 부인. 야 우리가 이거가 실패했을 리가 없어. 그렇지. 이건 말이 안 돼. 야 부인. 이게 어떻게 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마음이 아프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그래서 수용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단계. 예. 근데 지금 그 언저리에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못 오신 분도 있고, 윤. 예. 여기 그냥 머물러 계신 분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게 불치병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국회 매우 공감합니다. 국회 그러니까 보면서 했습니다. 우리 성렬이 형이 분명히 다른 거 하나 생각하고 있을 거야. 요런 생각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요 국면에서 제가 계속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는 선거 부정 그렇죠. 액면으로 드러난 건 그런 거잖아요. 부정선거에 빠져서. 예, 부정선거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사적인 이 정권은 워낙 사사로운 정권이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김건희를 빼고 그 사적인 동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동선에서 또 빠져 있는 게 김건희예요. 맞아. 이런 일을 이 큰 일을 윤석열이 김건희 허락을 받지 않고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